271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개발법에서도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왔었죠. 개발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했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을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갑. 그러니까 갑이 동의를 하고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양수인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양수인 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이게 개발법에서의 조합 설립 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가로 2번은 재건축 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거 왜 나눠놨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니까.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어렵습니까? 1시간 전에 했는데 1시간 전에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 5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1번, 여기 세 가지 사업의 공통사항이니까 묶어놓은 거. 해서 1번에 보시면은 한 필지의 토지, 그 가로 1번에 박스 안에 1번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이 공유제 공유는 한 명. 공유는 한 명. 자, 그 다음에 다만 한번 보면은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정가로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한 명. 어쨌든 한 명인데 시장 안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대표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 이럴 때는 한 명. 이렇게. 그 다음에 1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에 그 뒤에 다만은 놔두시고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죠.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한 명. 역시 한 명.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있는데,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죠?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 근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거기 안 나와 있죠. 각각입니다. 각각. 원칙대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별개일 때는 예외적으로 한 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해서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죠. 공유는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한 명.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소유권 또는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도 역시 한 명.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을에게 양도를 했죠. 그러면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각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은 역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4번.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유자 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제외한 그 뒤에 제외란 말이 없었네. 공유자 수 뒤에 제외라고 써주십시오. 제외. 토지 등 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아예 빼버린다. 제외.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그러니까 국공유지 역시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국공유지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광명시를 한 명의 소유자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예를 들었었는데,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인데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지 토지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번지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갑이 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지는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자로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지 토지는 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무가 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지 토지는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A 토지와 5번지 토지와 5번지에 있는 건물을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지는 광명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7번지는 나카무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재 확인이 불명인이죠. 이렇게 이럴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 이렇게 한번 했었죠. 자, 갑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봅니까? 한 명. 그 다음에 토지 소유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그 다음에 토지 소유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그 다음에 동일한 A, B, C라는 공유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한 명으로. 한 명. 대표하는 한 명만. 그 다음에 광명시 역시 한 명으로 쳐주죠. 그 다음에 나카무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271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죠. 자, 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원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됩니다. 원칙, 자유입니다.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게 자유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자유인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면은 재개발구역에 그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재개발구역 비규제지역에 가보면은 재개발구역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쫙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섭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조합원 지위 사고 팔고 이렇게 넘기고 프리미엄 주고 넘기고 프리미엄 주고 넘기고 이렇게 자주 굴러가죠. 자주. 조합원의 지위는 사고 팔고가 주택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하려고 그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쫙 세우는 거죠.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됩니다. 그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원칙은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점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이게 금지가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도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해서 가로 1번의 원칙,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 그건 지워버리시고. 예전에는 재건축에서만 양도를 금지했는데 지금은 재개발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가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되죠. 근데 가로 안에 거기 두 번째 줄, 상속 이혼은 제외. 다만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첫 번째,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갑니까? 모두 갑니까? 모두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은 5년, 소유기간은 10년 이상일까?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안 적혀 있는데, 소유기간은 10년 이상, 거주 기간은 5년 이상일까?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내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건 이 사람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게 아닙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팔고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해서 기읍, 니은, 디귿은 이거 묶어 놓으시면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이상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자,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고 나서 이제 준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3년 이렇게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3년 안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착공이 하나 빠졌구나.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착공을 역시 3년 안에 안 할 때. 그 다음에 착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준공이 안 될 때. 요럴 때는 사업이, 3년 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은 사업이 뭔가 지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투기과열지구라도 내가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요것도 약간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요게 원래는 3년이 아니라 앞에 게 2년이었습니다. 2년.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2017년도 그때 다 지정이 되죠. 처음에. 뭐 예전에 지정이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지정이 됩니다. 8월 2일 날. 그러고 나니까 강남 이런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 있다가 분양권 당첨되면은 이거 전매하고 팔려고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거죠.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양도 양수가 안 되죠. 다만 여기 예전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은 투기과열지구 안이라도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이제 분양권 당첨되고 나면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죠. 주택법에 나오죠. 주택법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못 팝니다. 분양권 단계에서는 전매가 안 됩니다. 분양권이.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이 내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한 5년 있어야 이걸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빨리 이거 넘겨 가지고 투자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거 못 파는 거죠. 근데 지금 1년 8개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수할 때까지 1년 8개월이 지난 겁니다. 4개월 지나면 좀 있으면 전매가 가능해지죠. 이해가 안 가시나? 요게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러면 1년 8개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내가 착수를 안 했는데 1년 8개월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이 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받는 거죠.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받으면은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는 이게 전매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돈이 묶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일부러 지체를 합니다. 이거 전매하려고. 이쪽 한 4개월 정도만 지체를 해버리면은 2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겠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2년을 3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강남에서 분양권 전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일부러 사업을 지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것들. 그 다음에 손실보상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손실보상하고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아파트 안 주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회를 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죠. 요렇게. 근데 주공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죠. 시장군수나 주공일 때는.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게 구역 지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자,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조합총회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해가지고 시행자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전달할 기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 전달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할 때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의 소집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자, 보면 주민대표회의 성자 하나는 빼야겠죠? 구성 273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대표기구, 요게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사업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할 때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성원의 수를 보시면은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임원은 위원장 1명이랑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감사를 줍니다. 여기는 이사는 없죠. 그 다음에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 승인.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요건이랑 똑같죠. 추진위원회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장 군수의 승인. 주민대표회의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장 군수의 승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는 뭐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이 주민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의사 전달 기구. 중요한 건 이 주민대표회의는 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시장 군수나 주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조합 총회에 모여가지고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을. 근데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그냥 시장 군수나 주공에게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인데 이거는 참고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음 페이지,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서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이 나오죠.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의 인가권자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할 때 뭐 공부에 고시한다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인데,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신고 대상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동의.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안 만들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받는데 그게 재개발 사업할 때 동의요건이랑 똑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그래서 소유자 3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이랑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의 동의요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됐고. 그 다음에 다만.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인데 요거는 한번 보면은 시장 군수 등은 지정개발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거기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는 사업을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20% 범위 안에서 지정개발자에게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76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시설. 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부 장관 아닙니다. 국장도 아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천재지변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특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바로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필요한 것들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의 절차입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런 숫자들은 조금 기억을 하십시오. 120일.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고를 일간신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그 다음에 이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보고 내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요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이 아니라 요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정비사업을 통해서 여기다 새로 자이 이런 거 하나 짓는 거죠. 해가지고 원래 나는 이 토지, 이 오래된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여기에 대한 권리를 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그래서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보고 이거는.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정비법은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환지라는 거는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나 요거나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다가 환지 방식을 간단하게만 한번 써보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을.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죠. 위지면 토수리 환경.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요 7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 들어갔던 게 5가지가 있죠.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해서 설계는 환지 설계, 새거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헝거는 필지별 또 뭐? 권리. 그러니까 종전권에는 내가 권리도 표시해야 돼요. 소유권의 권리도.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비용은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그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환지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근데 이 환지 계획은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의 인가 이거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요거 하나.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 준공검사 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다 받아보고 필요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로부터 얼마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이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데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되면 이미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더 받는 사람 있고 덜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죠.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줍니다. 이렇게 등기 며칠 안에 했죠 이거? 14일. 14일.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그리고 나면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산금,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하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이런 것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도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은 위치, 지목, 면적, 토지율, 수리, 이용상황, 환경 중에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 리, 환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기 있는 거 여기 똑같이 씁니다. 첫 번째 설계입니다. 설계. 근데 저기서는 환지 설계였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에 관한 내용이니까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분양 설계.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요거는 이제 저기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 거가 들어가겠죠. 새 거. 그래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즉 자이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자이아파트 분양가.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에 헌거가 나와야겠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이게 이제 헌거. 그 다음에 종전거에는 소유권 말고 뭐까지 표시해야 되죠? 권리까지 해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보류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비사업비. 이 두 가지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8번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즉 세입자별 손실보상 대책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여기 설계.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추산액. 이게 새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게 헌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이랑 종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에 보류지랑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랑 8번 이 두 가지만 여기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나 환지 계획의 내용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없던 것들 두 가지 정도만 따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요거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은 고시도 합니다. 고시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해줄까요? 시장, 군수 등이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걸 확인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준공 인가를 받고 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절차를 거쳐서 분할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통지를 해줍니다. 먼저 통지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역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만 나는 이미 자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그 과부족분을 청산을 합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고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고 그게 똑같이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때 하는 등기는 지체 없이 합니다. 저기는 14일 여기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청산금은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를 하는 건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5년. 뭐 똑같죠,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죠. 277페이지. 절차에 나가죠.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이 날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20일 안에, 120일 안에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통지한 날,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다만 뭐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요거는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입체 환지를 하겠다라고 통지하고 공고하고 나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에 입체 환지 신청을 합니다. 그 기간을 역시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입체 환지, 개발법에서 입체 환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인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관계없이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는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작성 및 인가가 나오는데,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뭐 시장구수의 인가 이거 공람 30일 이상. 우리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내는 게 30일이 3개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절차가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 거쳐서 이렇게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이게 60일이었습니다. 60일. 그 다음에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있었죠.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 2년.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dung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안 하면은 해제해야 되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해제할 때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이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해서 정비구역 해제할 때 여기서 또 30일. 30일. 그 다음에 마지막 30일이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공람이라고 되어 있죠. 공람. 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공람을 시켜주는데 그때 역시 30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주민 공람할 때 그 의견 듣는 게 30일. 이렇게 요 세 군데. 그 다음에 뭐 시장 군수가 30일 안에 인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 뭐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성 기준 나오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요 세 가지. 기준은 면, 리, 환. 작성의 기준은 면, 리, 환.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내용. 그래서 저는 계획의 내용은 설명을 한 게 이것까지 4개밖에 없죠. 첫 번째가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가 뭐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더 있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대체하려는 사항, 그 다음에 가로구역의 규모와 조성 계획,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교통관리계획,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지계획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요 4가지 계획의 내용만 수업합니다. 저는 다른 계획의 내용은 수업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4가지 계획의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설계죠. 설계는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인데 여기서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이니까 이게 새 거죠.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류지에는 뭐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종전거, 헌거. 그 다음에 5번에 정비사업비, 요것도 비용. 6번에. 그 다음에 7번. 헌거에는 뭐까지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에 8번째.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9번은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종전거. 원래 있던 이 40년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정해주려면 종전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종전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언제죠? 동그라미 5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그 종전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종류 등 이렇게 나오는데 종류 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기준.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에 면, 리, 환 기준이 요 3가지죠.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증가감소. 환지랑 마찬가지로 요거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도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내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현금으로 청산. 과소 토지이거나 요거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쪼개진 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한테는 현금 청산하고 내보내겠다 이 말이고, 입체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을 분양한다라는 거고, 요거 5번에 분양 설계는 이 관리처분계획을 분양 신청을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해서 분양 설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7번. 자, 우리 개발법에서 입체 환지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N은 몇 개 줬죠? 1개. (239페이지) 잠깐 볼까요? 239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원칙 몇 개 줍니까? 1개.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 준다라고 했죠. 다만 입체한지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 한때는 가진 것만큼 줍니다. 가진 것만큼. 그래서 입체 한제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원칙 하나 주는데 예외적으로 가진 것만큼 주는 예외가 있죠. 다시 넘어옵니다.
278페이지에 거기 6번, 7번 요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의 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 몇 개 주죠? 1개 주는 게 원칙. 근데 여기는 예외가 좀 많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 보시면은 7번에 위 6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해서 기읍 2명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고 있죠? 토지.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몇 개 준다가 아니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및 거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사유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자 정비법에서는 3주택 이상 그러니까 2개까지는 모든 사업에서 줄 수 있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무슨 사업에만 있다고 했죠? 재건축에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 재건축인데 내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는데 야 하나만 받아 2개만 받아 이렇게 하면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겁니다. 해서 재건축 사업 3주택 이상을 공급하는 다주택 공급은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합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그러니까 2개까지는 무슨 사업이든 줄 수도 있는데 3주택 이상 공급하는 거는 재건축 사업에만 해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재건축 사업만 해서 1번에 거기 A 니은의 A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가진 것만큼 다만 투기 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원칙대로 몇 개 줄까요? 1개만. 1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주공, 공공이죠? 공공한테. 그 다음에 D 이건 지우면 됩니다. 이거 없어졌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양수한 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었으면 가진 것만큼 줬겠죠? 근데 양수한 자한테는 하나만 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양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한 사람도 가진 것만큼 준다라고 하니까 그걸 양수를 하는 거죠. 근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2003년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된 겁니다. 10년도 넘었죠.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건 이제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법명칭도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진 것만큼. 그래서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체한지에서 봤던 거랑 사유가 똑같죠. 그 다음에 디귿은 1+1이라고 하죠. 1+1. 하나 주고 1개 더 줍니다. 종전주택의 권리가액 내지는 종전주택의 주거조정 면적의 범위 안에서 1개를 주고 1개 더 주는데 1개 더 주는 거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얼마 동안 전매가 안 되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은은 3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인데 역시 무슨 사업일까요? 재건축 사업. 해서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까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이고 여기 3주택까지 주는 경우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수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투기과열주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니까 원칙대로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가 과밀억제 권역 아니고 여기는 과밀억제 권역 바깥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죠.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몇 개까지 받죠? 안에서는 3개까지. 밖에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5개까지. 다만 안이든 밖이든 여기가 투기과열주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럴 때는 제외되니까 1개.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의 범위 안에서 2개. 그러니까 무조건 3개 주는 게 아니라 소유한 주택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개. 밖에서는 역시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이 나오죠. 그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인데 요거는 내용은 좀 지워도 되겠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할 때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냐라는 건데, 첫 번째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사용 수익의 정지. 두 번째는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 놓고 이제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구역인 거죠. 재개발구역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공사해야 되니까 사용 수익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이주해서 이제 나가면 그때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해서 철거는 원칙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그래서 내가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갔는데 건물 철거하고 있죠. 그러면 저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철거는 원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구역 안에 세탁소,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하는 사람 있겠죠. 이런 사람들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갈까요? 뭐라고 할까요?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줘. 그래서 세 번째 용익권자 권리보호 조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돈 줘. 여기 환지할 때, 자,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날이 되면 나는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근데 나는 환지되기 전에는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임차인이 환지되고 나면은 환지로 넘어오는 거죠. 환지되고 나서 250제곱미터의 토지로 넘어와가지고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였죠? 와 좁다! 와 좁다 하면서 첫 번째로 행사하는 권리가 임대료 증감 청구. 와 좁다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넘어와가지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되면 250제곱미터를 쓰게 되니까 면적이 작아졌죠.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나는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 보상을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한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합니까? 구상권을. 자, 여기 세탁소, 중국집, 피자집 하던 사람들 나가야 되죠?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권이 나오겠죠? 전세금, 보증금 이런 것들 받아야 됩니다. 그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시행자한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이 안 될 때는 소유자가 취득할 건물이나 토지를 압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세탁소 하던 사람들은 상임법, 주임법에 따른 최소 임대차 보증 기간 같은 것들, 그런 기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라든지 주임법, 상임법 상의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다 적용합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수익이 금지가 되죠. 두 번째, 용익권자 권리보호해서 계약이 해지합니다. 그리고 시행자에게 금전 반환 청구권, 돈 달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사용수익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문에 살짝 임대료 증감 청구권 이거 넣어버리면 아주 감쪽같죠. 이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구상할 수 있겠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구상 불응 시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뭐 현금 청산이 나오는데, 분양 미신청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 여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상대위인데, 정비구역 내에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분양 신청 불가 시 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행사 가능. 이렇게 지급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시행자는 이 등기는 얼마?
지체 없이.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는 예외조차도 없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에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환지에서는 여기 14일 안에 하는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등기 원인을 증명했을 때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죠. 243페이지. 보시면 거기 4번에 환지 등기 나오고 가로 2번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인데 2번에 예외. 등기 신청일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예외가 있죠. 근데 여기는 등기 자체를 지체 없이 하니까 다른 등기를 할 여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지체 없이 하니까. 그래서 예외 없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청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다시 넘어오시고 279페이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이 돼야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이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 징수한다 이 말이고 4번 안 받으면 법원에다가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징수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저 끝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이런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멸시효나면 5년. 그 다음에 철거는 원칙은 여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이때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철거에 동그라미 2번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획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리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밤이나 깜깜할 때 아니면 태풍 불 때 이럴 때 철거하지 말라 이 말이고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다음에서 정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다음의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분양신청 안 한 사람, 두 번째는 했다가 철회한 사람,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아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자로서 5년 안에는 분양신청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상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두 번째 줄,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이 기간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이나 재결 신청을 안 하면은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 지연이자를.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등 절차상의 특례인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3페이지. 사용수익의 정지, 뭐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이거 나오죠? 아까 거기 있던 거 여기 똑같이 써놓은 거죠. 여기. 요거면 되고. 사용수익을 정지되고 지상권자 등은 이제 나가야 되니까 돈 줘. 하는 거, 돈 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은 여기 없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을 못하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거 써놓은 겁니다. 계약의 해지, 금전 반환 청구권, 구상권의 해사, 구상 불응에 대한 압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비사업 기타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